자동차 히스토리 히스토리 현대. 하니까 교수님이 아니라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 것 박사님, 같은데. 우리 오늘은 아, 뭐, 네. 우리 그래 차력사 할 때는 우리가 뭐 네. 하나 하자. 뭐 네. 하실래요? 새 박사입니다. 아 이름만. 그래 그 교수님과 박사님 두 개로 합시다. 아이언맨이 큰 역할을 했듯이 네. 그 바람으로 아이언이라고 했더니 너무 멋지다고 쉐라고 하라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같은 네. 의미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이거 원래 윈스턴 처칠이 연설에서 한 말인데 맞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진행할 수. 예, 책에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래가 없다 이게 더 말이 멋있잖아. 재생할 수 없다보다. 그러니까 신채호 선생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 말이 신채호 선생이 한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갖다 붙이니까 이제 그 윈스턴 처칠이 한 말인데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신채호 선생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네. 현대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현대 많이 했는데 역사를 히스토리를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질 않았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때는. 현대는 우리나라 기업인 중에서 가장 입지전적인 인물인 고 정주영 회장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고 정주영 회장의 인생은 그 자체가 반지의죠. 그 자체가 왕자의 게임이야. 파란만장. 정말 우리나라 경제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었고 마지막에 정치를 하셔가지고 좀 희화돼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로 현대 건설의 모티브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고 정주영 회장이 저술한 책 시련은 있어 실패는 없다. 네, 그 책에 보시면 이제 난 쌀가게 주인이었어. 네, 그 얘기 나와요. 경일상회. 경일상회에서 쌀 팠던 분이신데 자전거 타고 쌀 배달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1940년도에 돈을 좀 쌀가게로 벌으시고 나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도 서비스라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도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도 친다 그러잖아. 나머지라는 뜻인데 아도가 예, 그 아트 서비스야. 아트 서비스. 아트 서비스. 네, 원래 명칭 명칭. 근데 아트가 일본 말로 당시에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일본인들이 아트라는 발음 잘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아트 하면은 그렇지, 몰라. 그렇지. 일제 강점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차를 많이 그 수리를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간판을 아트 서비스 하면 뭔 말인지 모르고 아도 서비스 하면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아도 서비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자동차는 지금처럼 뭐 이렇게 아무나 살 수 있는 자동차가 아니라 정말 부자. 그 일본에서 이렇게 좀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서비스 그러니까 정비소가 몇 군데 있지도 않았고 그렇겠죠. 차도 또 얼마 안 한 번 됐어요. 차가 들어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니까 수리하는 사람들이 막 질질 끄는 거야 수리를 뭐가 안 됐다 돈 더 받으려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예, 진짜 정주영 회장이 야 이러지 말고 빨리빨리 신속정확 납기회를 지켜 이걸 철칙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성공을 합니다. 종업원이 막 60명까지 늘어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1940년 이후가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군수물자에 역점을 두고 막 긁어 모으던 때라 공장이라든지 뭐 생산시설 군수물자 생산할 수 있는 데를 강제 합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 서비스도 강제 합병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아유 차라리 트럭을 사가지고 그냥 석탄이나 나르자. 그래서 트럭 4대를 사서 석탄 운수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1946년에 현대자동차공업소라는 걸 세웁니다. 다시 정비소를 예전에 잘 됐으니까 또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같은 해에 현대토건을 세워요. 현대토건도 세워서 토목건설도 하겠다. 사업을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현대토건하고 현대자동차공업소가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게 현대건설 주식회사입니다. 그 유명한 현대건설이 1950년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자동차는 정비만 계속 하다가 현대자동차가 이제 법인으로 처음 주식회사로 출발을 한 데가 1967년입니다. 네. 동생 이세영 회장을 앞세워서 현대자동차가 드디어 발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현대가 기술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자동차를 만들어봤어. 뭘 만들어봤어. 그래서 미국의 포드와 기술 제휴를 해. 말이 기술 제휴지만 가서 기술 국어를 한 거지. 뭐 좀 팔 거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1968년도에 최초의 모델 코티나 1600D라는 모델을 들여와요. 국산화율이 21%였는데 왜 국산화율이 21%냐면 그러니까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상공부에서 군부 정권이었잖아요. 야 우리나라 산업 육성해야 되니까 어디 나라에서 이렇게 라이센싱 하는 건 좋은데 국산화는 무조건 20% 이상 해야 돼. 그래야 팔 수 있어. 이런 제한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티나를 들여와가지고 그대로 다 해야 되는데 억지로 21% 국산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다가 뭐 폰토하고는 이제 바로 결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967년에 누구를 이제 영입했냐면 그 영국의 레일랜드의 부사장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레일랜드 하면은 혼다도 가서 기술 제휴를 했었고 뭐 토요타도 그랬고 동양권에 있는 회사들이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다 한 번씩은 건드려 보던 회사였어요. 거기 부사장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경영자로 앉혀놨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부터 야 우리도 엔진 만들고 독자 모델 만들어야지 이 열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국산차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 국산차 프로젝트가 포니 프로젝트예요. 그 1973년도에 그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1974년도에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 컨셉트카를 출품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발이 정말 빠르시네요. 13년도에 시작해서 14년도에 모터쇼 출품할 정도면. 근데 이게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 셰시를 만들 줄 알아, 엔진을 만들 줄 알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미쓰비시랑 기술 제휴를 해서 미쓰비시에게 야 우리에게 플랫폼 좀 주고 엔진 변속기 주면 우리가 차 라이센싱 해가지고 만들게. 그러니까 미쓰비시가 웃기잖아요. 니들이 무슨 차를 만들어? 그냥 뭐 하여튼 만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막 비굴하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얻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최초의 독자 모델을 만들려다 보니까 뭔가 디자인이 좀 괜찮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 이탈리아에 가면 카로체리아라는 공방이 스튜디오가 있는데 거기가 디자인 끝내준답니다. 그 중에서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지금 뭐 디자인 킹왕짱이랍니다. 그러니까 현대에서 그래? 보내봐. 이탈리아 사람을 보냈는데 당시에 이탈리아사에 이렇게 파견돼 있는 직원 중에 이탈리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러겠죠. 네. 그러겠죠. 그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야? 그런데 마치 그 레일랜드의 부사장 영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 지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쪽에서 나섰어. 우리가 다리 놔줄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이탈리아인 주지아로라는 스튜디오를 카로체리아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 수장했어요. 거기 지금 우리 4대 이탈리아 카로체리아 중에 하나인 이탈 디자인이에요. 그 회사가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당시에는 이탈리아인 주지아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이제 디자인을 의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롱로우즈 패스트백이라고 해치백인데 스포츠 타입의 디자인을 주지아로가 주도하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포니는 4개의 회사가 글로벌 매니팩처링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한 거야. 지금은 그러네. 4개, 3개, 뭐 4개 뭐 이렇게 막 모여서 하는 게 흔한데 1973년도에 글로벌 매니팩처링 얼라이언스가 구성이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기획은 한국이 하고 플랫폼 파워트레인은 미쓰비시가 되고 다리는 브로커는 영국이 해주고 디자인은 이탈리아가 한 거예요. 그래서 포니 디자인이 5도어에 메이저가 다 모였네. 메이저가 다 모인 거야.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잘 만드는 회사 다 모인 거야. 멋지네. 그래가지고 정주영 회장이 차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1975년에 울산에다가 자동차 종합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생산을 할 거야.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그때 1975년 12월에 1호차가 나옵니다. 드디어 포니 1 5도어 형태의 차가 나옵니다. 자, 이 차가 이제 개발이 되면서 1976년 2월부터 시판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시판된과 동시에 수출길이 또 열리게 됩니다. 국내 최초의 독자 모델이기 때문에 야 자동차 이제 회사 설립한 지 10년 만에 독자 모델이 나왔는데 이게 전무 후반, 전 세계적으로 완성차 업체에서 전무 후반이래요. 물론 뭐 다 나쁠 것 같다 쓰긴 했으나 어쨌든 디자인도 뭐 잘하는 사람에게 해서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좋았고 또 평가 성능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1976년에 처음 나오자마자 에콰도르에 5대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그 물량이 나가요. 5대. 예, 76년도에 총 1019대를 수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꽤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79년도에는 19,355대의 차량을 수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정궤에 들어섰고 포니가 국내 점유율을 56%까지 단일 모델이 전무후무한 기록이죠 진짜. 이 포니를 가지고 수출을 하다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또 통안에 한이 또 맺힌 부분이 또 하나 있는 거예요. 미쓰비시에게 자꾸 싸바싸바 주세요 하니까 그 당시 미쓰비시 이제 회장했던 구보 회장이 너무 이제 고자세로 그래 엔진 갖다 쓰고 우리 아니면 니들이 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포니를 가지고 이제 북미 시장을 두들겼는데 북미 시장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수입 모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해요. 뭐 30몇 개 항목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37개 항목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에 뭐 불나서는 안 되고 또 독성이 있어서는 안 되고 배기가스 규제해야 되고 각 들어가는 부분들의 안전 규제들을 다 맞춰야 되고 37개 항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뭐 엔진을 만들어 변속기를 만들어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없는 현대가 그걸 어떻게 맞출 거예요. 그래서 수출하려고 딱 검사를 맡았는데 13개 항목이 탈락을 한 거야. 주로 엔진하고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야 이렇게 나가다는 안 되겠다. 엔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국산 엔진을 만들기 이전에 1986년도에 미국에 드디어 진출을 합니다. 미쓰비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만든 엑셀이라는 차가 미국 시장에 가요. 오리온 엔진을 탑재를 한 차인데 근데 그 엑셀이 1986년도에 15만 대를 팔았어요. 미국의 수입 소형차로는 가장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첫 해에 그렇게 성과를 내니까 현대에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제 우린 다 됐어. 이제 우리는 뭐 탄탄대로올 거야. 근데 87년에도 베스트셀러, 88년까지 베스트셀러. 그 3년 연속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미국 시장에서 통한의 호사다마가 된 거예요. 왜냐면 그 사건 이후로 거의 20년간 흑인이나 히스패인이 타는 아주 싸구려 아주 품질이 낮은 차의 대명사로 놀림을 받게 된 계기가 그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 진출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현대는 몰랐어요. 제일 필요한 게 AS망. 미국은 우리나라랑 달리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각 주마다 하나씩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또 물류가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 물류를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고 제품을 수출을 하게 되면 미국 사람은 차가 발인데 한두 달씩 차가 묶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극혐을 해요. 극혐을 해. 그래서 게러지를 만들어 놓고 차를 메인터넌스를 닥자하는 게 가면은 공임도 비싸지만 부품 교환하라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가 변변한 네이센터도 없이 미국 신차를 했고 초기에 내구성이 완전히 똥망이었던 거예요. 차가.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차가 여기저기 막 고장나기 시작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어디서 고칠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여론이 극호감해서 완전히 싸늘하게 식었어요. 완전히 현대는 세상에서 가장 허접하고 세상에서 가장 싸구려 차로 전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코미디언이나 뭐 토크쇼 진행자들이 차 얘기만 나오고 놀림 얘기만 나오면 무조건 현대차. 고속도로에 차 서서 고생했다. 그 현대차였지?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런 식이었나 보죠. 뭐 현대차는 뭐 사람이 아니라 뭐 누가 타고 다닌다며 뭐 그러면서 막 미국 애들이 그 깐죽깐죽대면서 놀리는 거 좋아해. 피아트도 어떻게 야가를 붙이냐면 Fix it again today. 너 오늘 또 고치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막 이런 식으로 막 욕을 이렇게 놀리는 걸 좋아해요. 얘네들 특성이. 이 친구들은 굉장히 또 위트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근데 듣는 사람들은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에는 현대가 완전히 싸구려 차의 대명사, 돈 없는 사람들이 타는 차, 흑인들이나 히스패닉의 하층민들이 타는 차로 아예 그냥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그 뒤로 소나타, 엘란트라가 수출이 됐지만 뭐 그냥 야, 너 못하냐? 그래 현대 그럼 너 요즘 어렵니? 너 사업 망했니? 불쌍하다 야. 그거 타면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야? 고장 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현대가 그래서 결국은 야, 안 되겠다. 우리 자체 엔진 만들어 가지고 품질 높이자. 그래서 알파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알파 팀의 엔진은 뭐 그 당시에 그 투밸브의 카브레터 엔진도 못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만들어? 그러면서 그때 미쓰비시 구부회장이 현대가 엔진 만든다는데요. 그러니까 그 구부회장이 막 박장대소하면서 이랬대. 야, 걔네들이 엔진 만들면 만약에 엔진 나온다고 하면 우리 30년 전 엔진이랑 비슷한 거 나오겠다. 야, 내비둬라. 뭐 이렇게 조소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현순 박사라고 GM의 엔진 개발을 담당하던 한국 연구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현대 정주영 회장이 이제 이현순 박사의 러브콜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 국산차의 엔진 개발을 담당해주지 않겠냐. 그리고 콜라이슬러의 이대훈 연구원, 이대훈 박사라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이현순 박사가 그 근무 환경이 열악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외국계 회사는 개발자들에게 대우가 좋아요. 근데 현대에서 뭐 연봉을 얼마나 줬을지 모르겠는데 더 좋은 대우를 해주진 못했을 거야. 열악한 환경에서 그래, 우리도 국산 엔진 있어야 되겠다. 다시 오겠다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용인 마북리에 연구소를 설립을 합니다. 그게 마북리 연구소예요. 거기에서 현대 알파 엔진 프로젝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서 엔진 개발한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방해를 하는 거야. 미쓰비시에서는 야, 너 이렇게 되면 우리 엔진 안 줄 거야. 이렇게 압박을 주기도 하고 77년에 주한대사가 정주영 회장 불러가지고 야, 니들 엔진 개발 그 취소하고 자동차 이제 개발 안 하면 우리가 현대 건설 밀어주고 중동 개발도 다리 놔줄게. 회유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일본이 거의 그 경제적으로 대만을 식민지처럼 많이 이렇게 지배해 왔거든요. 그래서 대만은 아직도 자동차 안 만들어요. 거의 일본 차들을 수입해서 전량 다 수입차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 하나를 경제적인 식민지로 삼아버리면 꿀 빼먹기가 좋은 거야. 그래서 미국 자동차 수입해가지고 쓰면 되는데 니들이 왜 만들라 그래? 이렇게 설득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밀고 나갔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군부 정권에서는 야, 니들 중공업도 하고 자동차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군부 정권에서 대기업에서 뭘 할지 정해줄 때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너 욕심이 너무 많아. 건설도 하고 중공업도 하고 자동차도 해? 한 곳에만 집중해. 중공업 할래? 자동차 할래? 선택해.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정주영 회장이 중공업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뭐 따라잡기가 어렵지 않은데 자동차는 한번 뒤처지면 영원히 못 잡는다. 우리 자동차 할래요.
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래서 알파 엔진의 프로젝트가 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됩니다. 1990년에 돼서 이제 프로토타입까지 나왔어요. 구보 회장이 그래 꼴이나 보자고 왔어요.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예, 거의 7년 개발 기간이 7년이 넘었어요. 구보 회장이 꼴이나 보자고 와서 마북리 연구소에 딱 왔는데 이 엔진에 온도계가 240개가 꽂혀 있으면서 각 부분의 열 변형이 데이터화로 다 나오는 걸 보고 식은땀 흘린 거야. 헉, 미쳤구나. 와 이게 뭐지? 그리고 엔진의 구조를 딱 보니까 이게 캐브레타 엔진이 아니야. MPI 엔진인 거야. 자, MPI 엔진이 그때 얼마나 대단했냐면 그 선진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독일도 80년대 중반에나 MPI 엔진을 대중화시켰고 미국도 80년대 후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캐브레타 엔진을 만들어 보지도 않았던 현대가 제일 처음 만든 엔진이 3밸브 MPI 엔진. 지금으로 말하면 수소차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한 번도 만들지 않은 회사가 갑자기 대단한 그 완성된 수소차를 내놓은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구보 회장이 완전 식은땀을 흘리고 경영진을 만나서 오리온 엔진, 시리우스 엔진, 시그마 엔진, 로열티 반을 다 깎아줄게. 이거 철회해라. 하지 마라. 이제 안 거지. 이게 나오면은 큰일 난다는 거를. 현대가 이제는 우리가 보는 그런 아주 만만한 대상이 아니고 부쩍 크겠다라고 이제 경영자로서 감이 온 거예요. 현대는 뭐 다 했는데 미쳤어? 그지. 네, 싫어. 너한테 다 줄게. 그리고서는 이제 결국 91년 1월에 엔진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91년 4월에 엔진 제조 공장이 설립이 돼요. 그리고 91년 5월에 당시에 20대 로망이었던 스쿠프에 얹힙니다. 그리고 터보 차저가 얹혀서 115마력 205km 제로 9.8초 미국에 수출을 해요. 네. 미국 소비자들이 딱 보고서 현대가 만들었다고 이걸? 이 가격에? 이 출력에? 1500cc인데 115마력? 당시 일본 차들은 90에서 95마력밖에 못 냈고 그런 소형차들 레벨이 또 제로백도 12초 내외였어요. 근데 9.8초야. 난리가 난 거예요. 물론 인터쿨러가 없어가지고 1시간 타면 막 퍼지고 난리도 아니었어. 스쿠프가 뭐 문제도 많았는데 그 스쿠프가 또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었고 기념비적인 모델이었던 게 뭐냐면 C필러가 되게 얇게 디자인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C필러가 얇게 디자인돼 있으면 그 당시에 모노코크 기술에서는 차체 강성을 확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C필러를 얇게 하면서도 차체 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현대가 세시 기술도 갖췄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자동차는 무조건 국가의 재산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A2B 필수품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드디어 자동차의 컬처라는 요소가 생긴 거예요. 젊은이들의 로망. 카 이즈 라이프가 된 거야. 카 이즈 라이프. 우리나라도 국산차인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카 라이프가 드디어 실현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최초의 국산 엔진이 얹혀진 겁니다. 네.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1967년도에 완성차 업체로 들어와서 아무런 엔진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던 제조사가 시대를 선도하는 MPI 엔진을 91년도에 그것도 터보차저가 걸려가지고 1.5L에서 115마력을 뽑는 엔진을 만들었다? 남들 투밸브 하고 있을 때 3밸브 그렇죠. 새로운 개념도 도입해요. 어마어마한 이건 성과예요. 그때 당시에 현대가 세계를 놀리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현순 박사를 중심으로 1995년에 베타 엔진이 나옵니다. 점점 라인업이 늘어나요. 감마 엔진도 그때 이제 설계가 됐는데 당시에 소나타 3에 시리어스 2 엔진이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미쓰비시에서 이제 2개나 냈는데 또 엔진을 내면 시리우스 2 엔진을 안 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현대에서 눈치 보다가 에이, 감마 엔진은 홀딩 한 거예요. 그래서 시리우스 2 엔진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야 허리가 있어야 된다. 허리 엔진이. 그러니까 1.8 엔진 뭐 최대가 베타가 2.0까지밖에는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 이상 되는 모델이 있어야 되고 2.4 또 중심이 되는 가장 든든한 그런 코어가 될 수 있는 엔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엔진 개발하자. 그 그래서? 당시는 지금은 다운사이징에 그래서 2000cc면 적당한 걸로 보이고 3000cc만 돼도 와 크다라고 하지만 그죠? 예. 예전에는 1500cc 아니 저게 무슨 엔진이야. 그렇죠. 2000cc 정도 되면 아 그냥 승용차로 쓸만하지. 네. 3000cc 정도는 돼야 야 이거 힘 좀 나오겠네. 그렇죠. 하던 그런 네. 시대였거든요. 네. 응? 그래서 이현순 박사가 다시 감마 엔진의 설계도를 끌어듭니다. 그래서 그 감마 엔진의 설계도를 수정하고 수정해서 2000cc 스퀘어 엔진을 딱 만들어냅니다. 2002년도에 그게 세타 엔진이에요. 근데 이 세타 엔진이 현대 역사를 바꿔놨어요. 현대 역사를 바꿔놨어요. 엔진 받아다 쓰고 자체 개발해서 겨우겨우 소형차 수출하던 회사가 이제 그때 미쓰비시하고 클라이슬러면은 전 세계 완성차 업체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프론티어였어요.
특히 미쓰비시는 중공업과 자동차에서 일본에서 자존심이 굉장히 뭐 랜서라는 탁월한 모델도 있었고요. 파제로 그렇지. 뭐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자동차 회사에서 호랑이처럼 호령하던 일본 제조사였어요. 그런데 그 제조사하고 2003년에 글로벌 매니팩처링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진을 우리가 같이 설계해서 판매할 거야라는 어소시에이션을 구성을 하는데 알고 보면 그 2002년도에 개발된 세타 엔진을 다 받아다 쓴 거예요. 그래서 미쓰비시는 4B1이라는 엔진, 시리우스 2 엔진을 이제 현대 엔진이 대체를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랜스에다가 실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슬러는 4기통 엔진에 폭넓게 가장 폭넓게 쓰이는 월드 엔진을 세타 엔진을 기반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로얄티를 그 두 회사로부터 받은 거야 이제. 이야. 그때 왜 엄청난 지난번에 사건이었던 거지. 벤츠에서도 남몰래 받았지 않았나? 그렇죠, 하고 그렇죠. 이제 예. 우리가 원래 벤츠는 1970년대 후반에도 기술 제휴를 했었어요. 말이 그때는 기술 제휴지. 그때는 무조건 받아다 쓰는 거였고, 90년대에도 한 번 한 적이 있고, 2000년 그러니까 세타 엔진 이후에도 A 클래스하고 B 클래스에 들어가는 4기통 엔진은 아마 세타 엔진이 블로악이라든지 베이스를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돌아요. 이건 오프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뭐 사실 확인은 안 되지만 거의 전문가들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엔진의 특성이라든지 뭐 회전 질감이 이런 게 비슷해요. 그래서 메르세데스 벤츠까지 공급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세타 엔진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습니다. 이제 가속도가 붙었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람다 엔진 나왔고요. 그 람다 엔진을 통해서 2005년도에 그랜저 TG가 나왔는데 독자 모델로 히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NF 소나타가 완전히 이제 국산, 트랜스미션까지 완전히 국산으로 해서 엔진까지 해서 세타 엔진으로 탑재가 돼서 활발하게 수출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허리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람다 엔진은 이제 V6 엔진이라는 시그마 엔진을 대체하는 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람다 엔진이 출시가 돼서 대한민국의 중대형차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고 2008년도에 타오 엔진이 나와요. 타오 엔진은 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엔진 만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워즈워터 10대 엔진으로 2년 연속으로 선정된 최초의 국산 엔진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2010년도에 또 역사가 한번 바뀌어요. 2010년도에 어떻게 역사가 바뀌냐면 GDI가 들어옵니다. 독일 업체에서도 2008년 9년이나 돼서야 이제 GDI를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현대에서 갑자기 2010년도에 우리 GDI 한다 그런 거야. 그때 당시 일본 업체는 하지도 않았어요. 86년도에 그 고급차의 대명사인 그랜저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미쓰비시랑 합작을 해서 만든 차고요. 일본하고 한국에 동시에 팔렸는데 일본에서 망하고 원래 일본에서는 큰 차 네. 뭐 안 좋아한다면서요? 캠리 어코드도 안 팔려요. 어코드도 일본에서 20위권 밖이에요. 거의 뭐 피트라든지 뭐 아쿠아라든지 이런 차들 팔리지 중대형차 못 팝니다. 그러나서 이제 에쿠스를 1999년도에 냈는데 1세대 모델에서 그 프라우디아라고 미쓰비시에서 그 판매를 같이 했어요. 한국에서는 에쿠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도 경합을 해가지고 롤스로이스 스타일로 디자인된 게 채택이 되고 뭐 그런 파워트레인은 이제 뭐 디자인은 이제 현대에서 맡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은 미쓰비시에서 맡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에쿠스 거기서는 이제 프라우디아로 판매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미쓰비시가 현대가 알파 엔진 만들고 베타 엔진 만드니까 이거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선진 기술력을 제대로 한번 보여주자. 우리가 일본 제조사 프론티어로서 야 우리가 이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과시 한번 해보자. GDI를 만들었어요. 직접 분사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GDI가 지금처럼 이렇게 기술이 완축하던 당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보통 그 직분사 엔진을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실린더 안에 디젤처럼 분사를 해가지고 압축빵 해가지고 빵 터트리면 왠지 연비도 좋아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압축기도 높여가지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빵 터트려 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근데 계산을 못했던 건 이거야. 깔끔하게 터트려주면 좋은 디젤은 공기만 공급을 해가지고 압축을 한 상태에서 요 연료만 싹 조절을 해주면 지가 알아서 그 실린더의 온도에서 압축 착화를 펑 해버려. 그러니까 이상연소, 노킹이라는 게 사실 디젤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거의 없어요. 노킹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는 그런 안정되어 있는 시스템의 직분사 엔진인데 가솔린은 연료를 뿌려주고 그걸 뭘로 착화시켜야 되냐면 점화 플러그로 빵 튀겨줘야 되는 거야. 점화 플러그라는 거는 불꽃이 터지는 시점과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발화가 잘 돼가지고 전반적으로 고르게 싹 퍼지면 되는데 엔진의 어떤 특성, 연료의 질 이거에 따라서 또 양에 따라서 잘못 조절이 돼버리면 엉뚱한 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화가 늦게 되면 헛발질. 그렇죠. 점화가 너무 빨리 되면 노킹. 그렇죠. 양날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엔진은 이게 열이 순간적으로 계속해서 발생을 하면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 연소를 해도 열 변형이 일어나요. 그 열 변형은 엔진이 파손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차가 막 퍼지고 막 노킹 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미쓰비시에서는 야 이거 못 해먹겠다. 그리고
연구를 또 해보니까 야 하이옥탄 가솔린이 필요한데 하이옥탄을 생산하는 정유사가 거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 기법 이건 그냥 너무 이거는 이상적인 기술이었다. 그 현대에 넘어갔는데 현대에서도 어떻게 할 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그 GDI 에쿠스는 잠시 나왔다가 잠시 나왔다가 그냥 다 예, 들어갔어요. 사라졌죠. 고객들이 이 차가 예. 뭐야 예. 이건 완전히 뭐 현대 욕이란 욕은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이제 MPI 엔진으로 살짝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현대가 근데 결정을 잘했어요. 그걸 다시 라이센스를 그냥 포기하고서는 이제 다시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갖고 있어도 될까? 홀딩을 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미쓰비시에서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어차피 엎어진 프로젝트인데 그러다가 2010년도에 그 카드를 다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감마 엔진에다가 GDI를 딱 얹어버린 거야. 그러고 나니까 1600cc 자연흡기에서 140마력이 새끈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워즈오토에서 감마 엔진이 또 10대 엔진에 선적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타에 GDI 올리고 람다에 올리고 타우에 올리고 그리고 람다 3.3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그 GDI 터보 엔진이 또 2018년에 또 워즈오토에서 또 상 받았어요. 네. 그리고 소나타 하이브리드도 상 받고 상을 많이 받았어요 현대도 엔진을. GDI로 승승장구를 하는가 싶었는데 미국에서 GDI 내구성 문제가 빵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2.0, 2.4 완전히 허리 중심이 되는 세타 GDI에서 그 문제가 터지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근데 미국은 특히 시끄러운 게 뭐냐면 미국은 레몬법이라는 게 있어요. 레몬법이래 소비자 징벌적 손해배상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통당국에서도 이 과태료나 벌금을 어마무시하게 때려요. 징벌적인 벌금을.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구성이 좋지 않은 미국의 시장에서 판매를 못해요. 미국에서 내구성이 가장 제일 원인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공임도 비싸고 고칠 만한 그 카센터도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게러지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이게 안 돼버리면 미국인들이 발이 묶이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소비자들이 그것 때문에 사질 않아요. 그래서 현대 GDI 사태 이후로 현대차가 빠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 GDI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고 현재 4건의 집단 소송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가 지금 현대는 초유의 관심사예요. 향후 10년의 미국 시장의 명운을 바꿔놓을 수 있는 중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지난 20년간 네. 정말 눈부신 발전을 했어요. 그 어떤 제조사도 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을 했고 지금 825만 대 정도 생산합니다. 전 세계 5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차 많이 파는 데는 폭스바겐, 토요타, 르노, 닛산 그리고 그 르노 닛산에 미쓰비시가 팔려 들어갔어. 현대에게 기술 전수하던 그 미쓰비시는 이제 흔적도 없고 거기로 이제 편입이 돼서 ETC가 돼버린 거야. 흔적도 없어. 그리고 GM. GM. 그러니까 현대보다 차 많이 파는 회사는 4회사밖에 없어요. 우리가 혼다 공다리 기업이라고 했는데 혼다는 7회입니다. 525만 대로 한참 밑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2008년서부터 5위를 치고 들어와서 지금 10년 넘게 5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곧 1000만 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1986년도에 100만 대를 팔았고 누적 판매대 전체 다 누적이 100만 대였고 1996년도가 누적이 1000만 대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1년 만에 갈아치울 수 있는 제조사가 된 거예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거예요. 이게 신화예요, 신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큰 자동차 회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가 워낙에 국산 기술을 고집하다 보니까 지금 기술 고립에 빠져 있어요. 전기차도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만 빼고는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른 회사들에서 현대 부품들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쉐보레 볼트 EV 거기 들어가는 부품의 87%는 LG가 만들었어요. 배터리는 LG화학에서 공급을 했고요. 모터하고 인버터 뭐 그런 전자 부품들은 LG 이노텍에서 공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외장하고 내장은 LG 하우시스에서 공급을 했고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을 했어요. 다 해지들이 그러니까 타이어하고 링크하고 몇 개 빼고는 다야.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LG 마크 달아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LG에서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가 비중이 거의 58%가 넘어요. 제조 원가 비중이. 그런데 LG는 완성차 안 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기차 막 찍어낼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가 야 우리가 전기차를 만들면 우리 브랜드 때문에 다른 회사가 우리 부품 쓰겠냐. 부담돼서 안 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만약 실패를 하면 이 많은 생산 시설과 이 많은 부품들은 다 썩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차 완성차 안 한다. 그냥 부품사로 서플라이로 남을래. 근데 현대는 내가 다 할래. 초창기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 할 거야. 그 기본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에 익숙하지가 않고 2차 굴뚝 산업에 아직까지 이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이 얼라이언스를 구성해야 되는 사업에서는 약간 현대가 지금 불리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수소를 토요타랑 과연 얼라이언스를 구성을 해서 현재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소차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해가지고 수소 대량 생산을 하면 우리나 일본처럼 자원 빈국은 석유에 의존하지 않으려면 수소 같은 것들을 맞아요. 개발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수소는 가격만 안정화되면 충전도 5분 안에 될 수 있으니까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요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원 빈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2차 그 연료전지 수소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나가는 건데 수소가 아직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정부 지원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지금 명암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가 지금 기술 고립에 빠져 있는데 이 얼라이언스를 어떤 식으로 미래 차를 가져갈 것인지가 지금 관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다 한다, 내 손으로 다 한다는 정신보다는 전략적인 제휴를 통해서 기술을 좀 더 폭넓게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앞으로는 플랫폼 시대 아닙니까? 플랫폼 사업을 해서 또 성공을 해야지만 제조사들이 또 클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현대가 지금 뭐가 제일 고민이냐면 지금 이제 거의 포기 단계였는데 현대 이름이 현다이, 휴운다이, 효운다이, 뭐 헌다이, 심지어는 하이언다이까지. 그 WRC 보면 영국 사람들은 현대를 하이언다이라 그러거든요. WRC에 요즘 1, 2등 많이 하잖아요. 중계할 때 보면 하이언다이, 하이언다이, 하이언다이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현대도 그것 때문에 막 미칠라 그래. 근데 이게 외국 사람들에게 여 발음은 그쵸, 너무 어렵지. 그 사람들 태워놓고 간장공장, 공장장, 강공장장이다. 야, 해봐. 그럼 못하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야, 여 발음이. 세종대왕님이 이렇게 만든 걸 어떻게 해. 그런데 현대를 그렇게 딱 해서 이제 브랜드 네임을 하니까 다 제각각 부르는 거야. 그래서 현대가 고민하다가 2009년도 슈퍼볼 광고, 슈퍼볼가 엄청 비싸잖아. 그때 마침 제네시스가 올해 북미 차로 선정이 됐어요. 광고를 띄웠네. 어떻게 띄웠냐면 社長、ハンデイジェネシス、ノースアメリカカーブザイヤー。 Haben Sie das gesehen? ハンディのことを誰もが今知ってるじゃないか。本ディに関しては中国車だろう。Hyundai hat gewonnen. Das wird Konsequenzen haben. ハンディのことを誰もが今知ってる。 Hyundai, ハンディ、 Hyundai, ハンディ。 Hyundai. Win one little award, and suddenly everyone gets your name right.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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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야, 우리 현대야. 이걸 들려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현대 like Sunday. It's Hyundai, like Sunday. 딱 이렇게 라임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거기서 현지인이 발음한 게 현대가 아니라 헌데이 like Sunday 이렇게처럼 들렸네. It's Hyundai, Hyundai, Hyundai. 미국인들이 저널리스트 좀 배운 사람들은 그 광고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뭐라 부르냐면 헌데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 발음이 썬데이하고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헌데이 like Sunday. 그게 굉장히 인상적인 광고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은 휴운다이, 현다이, 효운다이, 하이언다이 뭐 제가 아까 몰라요. 지금 현대에서는 포기야. 진짜 어떡하냐. 그러니까 현대가 지금 로고 때문에 굉장히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아는 킬드 앤 액션, 킬드 앤 액선트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사, 사고사. 그 다음에 현다이도 뒤에 다이가 붙어 죽어. 근데 소셜 네트워크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요즘 그 기업들도 약 빨고 마케팅 많이 하거든. 현대도 좀 유연하게 그런 거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말고 우리나라의 언어 문화를 좀 퍼뜨렸으면 좋겠어.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에게 이걸 가르치는 거야. 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감탄사가 뭔 줄 아냐? 죽여. 죽인다 이거야. 맛 죽이네. 기분 죽이네. 야, 그 킬드 앤 액션, 킬드 앤 액시던트가 그 의미가 아니라 킬드 죽인다는 의미야. 우리는 좋을 때 죽인다 그래. 그래서 그 기아가 사실은 캬야. 캬 죽이네. 품질 죽이네. 이런 의미다. 그리고 그거 좋네요. 현다이의 다이도 현대의 품질이 죽이네 이런 뜻이야. 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알아. 너 언어가 글로벌 하려면 이런 언어들 알아야 돼. 그래서 너희들 모른다 그러면 야, 한국에서는 가면 죽이네가 진짜 사람 죽이네가 아니라 그렇지. 정말 미친 듯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를 때 죽인다 그래. 그러네. 이성 간에 교제할 때도 좋아 죽네 그래. 그쵸. 그래서 품질 좋아 죽어. 요즘 차 현대차가 야, 가격 대비 죽어. 그러네. 이거 죽음이야 이거. 예. 이렇게 해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킬드 앤 액션, 뭐 킬드 앤 액센트 하면 감히 우리 로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반응할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소통 전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맞아. 기업이 먼저 나서가지고 브랜드를 좀 희화하고 친숙하게 나가세요. 외국인들에게도 작전 중 사망이 아니라 우리 품질 죽입니다! 라는 의미로 킬드입니다. 죽여줄게요. 우리한테 오세요. 우리 믿으세요.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음에 또 현대차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역사들은 또 다음 시간에
예,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